글로벌 투자 유망 섹터를 준비한 손정우입니다. 2026년이에요. 저희 지금 2025년 9월인데 갑자기 26년입니다. 저는 투자하면서 8월 지나면은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그 해 시장은 끝났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26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작년에 제 8월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좋으셨겠죠? 변호사님 좋으신가요? 저요 네,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는데 글로벌입니다. 제가 전 회사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 있을 때는 국내 주식만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 여의도에서 특강을 했을 때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위주로 특강을 했었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준비했었던 것들은 글로벌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국내 해외를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종목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기술산업 텐베거 투자법입니다. 앞에 산업에 대해서 쭉 쓰다가 투자법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저도 개인 주식 투자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기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로 연결해서 나름대로 저만의 투자법을 정립을 좀 해보고 글로 써봤습니다. 주변에 이런 강의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곤 하면 댓글에 계좌 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상하게 여의도에서 또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 수익률이 좋은 사람 얘기는 신뢰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까지는 못하고 제 페이스북에는 까놨습니다. 보시면 되고, 올해까지는, 현재까지 대략 수익률은 500%를 향해 갑니다. 올해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투자법에 대해서 좀 쓴 책이다. 간략하게만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사실 저는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변곡점의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에서 좋아지는 흐름을 포착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게 됩니다. 투자는 그게 매우 도전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곡점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시대에서는 기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을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어렵진 않습니다. 기술 몰라도 수익 잘 내는, 차트만 가지고도 수익 내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저 결론적으로는 기술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내렸습니다. 사실 기술을 몰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간간히 텐베거 종목들이 나옵니다. 텐베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텐베거는 10배가 가는 주식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인생의 일대에 한 번, 두 번 텐베거 종목을 잡으면 대박이다,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더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횟수를 높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제가 10년치를 분석을 해보면 2년 사이에 2년 정도 투자를 해서 텐베거 종목이 나왔던 경우가 지난 국내에서도 평균 2년 사이에 5개 종목 이상은 텐베거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는 삼양식품, 파마리서치는 2년 되지 않아서 텐베거 이상 간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저점에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샀으면 텐베거가 아니죠. 40배 넘게 올랐던 종목도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텐베거를 찾으려면 그런 기술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무엇보다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내수가 약한, 소비 시장이 약한 시장에서 글로벌로 나갈 때는 가장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거는 브랜딩입니다.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는 브랜딩,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전략이 현재 시대의 소비 트렌드와 맞아 들어가는지, 이러한 유사 사례가 글로벌에 있었는지, 혹은 유사 사례가 없지만은 이 기업이 성공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계별로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충분히 다음번에도 삼양식품이나 파마리서치와 같은 기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주식 투자를 위한 3가지 결정에 대해서 마크 비너비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할 건지, 언제 살 건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우려고 합니다. 언제 팔 건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샀는지만, 언제 잘 샀는지만 있으면 파는 거는 각자의 능력껏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언제 어떤 거를 사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산업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산업 이전의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나만 좋은 기업이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한 주도주는 누구나 좋게 볼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섹터입니다.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 내가 투자할 건지부터 정해놓고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작정 남의 얘기를 듣고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지금 실적이 좋아서, 수출이 좋아서 투자한다. 그렇게 하시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 기업을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섹터 그룹으로 주가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하셔야 됩니다. 책 중에는 기술적 분석만으로 충분히 주도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크 비너비니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과 트렌드가 부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목할 미래 핵심 기술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다 집필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최근까지 해서 지금은 배터리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썼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우주, 방산, 드론, 양자,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차차 올해까지 다 쓸 예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투자를 하면서 연결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이죠. 사실 타이밍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한 발짝은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반 발짝만 빨리 사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술에 있어서 그 반 발짝의 타이밍은 이 S커브에서 결정이 납니다. 얼리 어답터 시점에 투자를 해야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이 우리 소비에 인류에게 침투되는 속도가 점차 훨씬 더 빨라지는 구간, 이때는 대충 그 산업에 걸쳐 있는 기업들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장성이 높은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마치 심리적으로는 시장이 엄청 성장을 하는 구간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만은 주가는 이 구간에 미리 선반영을 다 받아놓고 하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살아남죠. 주도주의 곁에 있는 갖가지에 있는 종목들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도 국가별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줄 세우기 해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이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캐즘이 없었습니다. 캐즘은 저는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업에 계신 분들과 만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캐즘이 지나고 나서 한국 배터리 주식들이 이전처럼 회복이 될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국도 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 섹터가 주도력을 다시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배터리 섹터 내에서도 하위 섹터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세대 배터리나
ESS와 같이. 그래서 기술을 공부한다는 거는 좀 더 하위 섹터로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번 강세장의 끝은 AI 버블이 터지면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이 이다 아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 것이냐. 사실 이거는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버블이냐 아니냐보다는 버블이 커지는 동안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붕괴, 한편으로 리스크 관리를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점점 더 중요해질 테니까요. 그러면 좋은 시점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으면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쉬워집니다. 오늘 AI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두 가지, 버블이 커지는 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붕괴 트리거를 미리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면 내년은 AI에 대해서 확산되는 시기, 올해는 확산이 시작되는 원년. 그러면 올해는 원년이기 때문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부상이 될 것이고, 우후죽순으로 종목들이 올랐다가 빠지는 시기, 그리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2등주, 3등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2년 전에 우리나라 HBM이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줄 세우기가 들어갔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이 AI 버블은 복합적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닷컴 버블, 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의 짬뽕이다. 여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유사점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가상화폐, 소위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버블이니까 지금부터 좀 리스크를,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 그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을 지금 조정받을 때 공부해서 사야죠. 그래야 내년에 이맘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산업에 공부하는 방법,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시점. 이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거기에 제가 백테스팅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한국 주식 시장이 잘 맞더라. 혹은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201선.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한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서 무조건 10배거 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최적의 시점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점과 투자 비중입니다. BH라고 하는 종목은 2016년 7월에 상승을 시작을 해서 17개월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 납품이 됐던 시점은 2016년이 아니고 2017년 말이었습니다.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타이밍 에코프로. 이건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소한 일찍 투자를 했으면 고점에서 투자를 하진 않았을 거고요. 6개월 만에도 이런 텐베거가 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2차 전지가 국내에서 유일한 특별한 광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HBM에서 하이닉스, 그 다음 투자로 부상했었던 테크윙. 이런 종목도 10개월 만에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되는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차트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발견하기가 쉽고요.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차트를 기억을 하시면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비슷한 차트,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가는 차트에 국내 주식이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어제 종목을 차트를 쭉 살펴보니까 한 10개 정도를 리스트를 저장을 해놨어요.
메모를 해놨어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궁금하시면 술자리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이 긴데 요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 26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와 이 AI를 서비스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해서 AI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한경TV 방송을 제가 한 18개월 만에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 유튜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이제 18분 정도 찍었는데 아침까지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앵커님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다 빼버려가지고 가기 전까지 이제 앞뒤 이제 순서 바꾸고 해서 결론적으로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종목만 얘기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대로 오늘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건지, 내년에 관련된 섹터에서 주가 흐름 어떻게 확산이 될 건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이쪽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부분적으로는 확산이 됐었죠. 네트워크 관련주들 좋았었고요. 전력과 냉각 자체도 쇼티지가 나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훨씬 더 이제 내년에는 이쪽 부분이 바틀렉, 병목이 생기면서 주도주가 부상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측면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로 어떤 기술이 중요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중국 매출이 약간 감소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AI에 대해서 사람들 실망을 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사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실적은 잘 나왔으면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매크로적으로는. 그것보다 우리는 이런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세 가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수요가 이제 질적으로 바뀌었다. GPU 자체의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렉스케일 단위에서 서버 자체의 수요, 그 서버가 렉스케일 전제로 해서 네트워킹, 전력, 냉각까지 하나로 묶여가지고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중국까지 붙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H20 가져다 썼죠. 근데 트럼프가 막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AG 반도체를 설계해야 되는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수혜받았던 게 중국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주식이에요. 그걸 유일하게 담고 있는 ETF의 매니저가 저희 테크밸리 스터디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테크밸리가 대단하다는 거고. 자, 그래서 핵심은 이 네트워킹과 전력과 냉각에 대한 효율성. 결국은 엔비디아를 여전히 이 프로바이더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효율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GPU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GPU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AMD 거를 써도 되지만 이 효율성의 의미에는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결국 전력당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경쟁이 여러 방면에서 치열해질 것이고 미국은 중국과도 경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공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저기 네트워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업은 GPU와 GPU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스케일아웃은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엔비디아가 2번은 잘했어요. 1번은 당연히 GPU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지만 2번에서도 NVLink로 잘했습니다. 3번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점차 경쟁사들이 이걸 침범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소프트웨어까지 얹으면 엔비디아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반도체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기술 전략에서 수혜 기업을 찾는 4가지 투자 포인트, 이 부분에 관련된 종목을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첫 번째는 GPU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죠. 렉과 서비스
로 이동하는 판에서 돈을 버는 기업. 두 번째는 실리콘 포토닉스와 CPU. 이 용어들을 내년으로 갈수록 많이 들으실 겁니다. 리포트도 관련해서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미 글로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해외 주식을 한다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고, 거기에 핵심 공정이 뭐냐면 광으로 전환됐을 때 이런 보드도 바뀌고 미세 가공이 중요해지고 본딩은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겁니다. 이런 공정에서 장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이 병목에서 유리할 것이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로봇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그 빈도수가 높아질 것 같고요. 10월 27일 되면은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루빈에 대한 차세대 서비스를 발표를 할 텐데, 지금 9월, 10월, 11월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 빈도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는 기업인가, 이 네 가지 관점에서는 국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 주식에서도 열심히 찾으셔야 된다는 거고, 자, 쭉 넘어가서 쉽고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자꾸 어려워져서 더 안 들어가야겠습니다. 더 안 들어가고, 자, 아까 말씀드린 데 엠브리 잉크는 GPU와 GPU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만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는 아니고요. 이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쪽에서 침범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CXL이 됩니다. 근데 CXL 엄연히 좀 기술이 다릅니다. 그동안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간의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엠브링크가 하고 바깥쪽은 CXL이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XL 영역에서도 메모리 모듈을 만들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삼성전자 직력이나 SK하이닉스, 여긴 없지만은 키옥시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뭐 아스테라랩스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영향들이 있고,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을 앞에 주도했었던 이 네트워크 장비들 잘 보시면 네트워크 밸류 체인이 뭐 스위치 기업, 라우터 기업 쪽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 고성능의 광트랜시버 기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고속도로 개념에서 왕복 2차선 고속도로를 4차선, 8차선, 16차선까지 확장을 하는 개념이 되는데 HBM도 똑같았어요. 대역폭을 늘려가지고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오고 가게 만들고 속도를 높이고 효율화 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바틀렉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기가짜리 레인을 200기가짜리로 진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이거를 4개를 합치고 8개를 합쳐서 동시에 보내는 데이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1.6 테라바이트 per second이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3.2T가 나오겠죠. 거기서 병목이 생깁니다.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루빈으로 가면 여기에서 데이터 전송이 병목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걸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건 이미 엔비디아가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미 여기 적혀 있지만은 내용은 나중에 자료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미 엔비디아는 이게 올해 한 4월인가 5월이었을 겁니다. 6가지 칩 플랫폼을 가지고 26년 양산 목표로 TSMC에 테이프아웃을 했습니다. 설계가 이미 들어갔고요. 내년 양산 목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내년이냐? 루빈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모델인 루빈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TSMC는 3D 적층 방식으로 패키징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공정들이 중요해지는데, 이 스토리가 얘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판이 휘어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의 병목 때문에, 바틀렉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내러티브가 많이 반영돼서 불안하죠. 하지만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웹페이지 때문, 기판이 휘는 현상 때문이 아니라 면적이 넓어지고 그 패키징 자체가 PLP, 패널 패키징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소재 자체도, 왜곡이 없이 소재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판 업체 중에서 어느 한국의 기판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이 실리콘 포토닉스하고 유리 기판은 결국은 중간에 들어가는 뭐가 없어집니다. 일단 인터포저 자체가 없어지죠. 그리고 MLCC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설계 자체가 기판을 단순히 양산성에서 설계의 효율성, 설계 자체의 전성비, 그리고 전력 효율화가 중요해지는 영역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히 MLCC가 그동안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들어가고, 뭐 MLCC가 휴대폰에 이제 쓰고 있고, 그런 소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점차 고도화되니까 MLCC가 필요한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리콘, 포토닉스로 가고 빛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중간에 유리가 들어가게 되면 MLCC는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된 공정에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받을 것이다 라는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이슈는 저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뭐냐라고 보면 결국 삼성전자 얘기인데, 삼성전자 얘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HBM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HBM 때문에 뭐 엔비디아 12단 받느니 못 받느니는 주가에 별 하등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삼성전자만 우리는 투자할 거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주가 올랐을 때 몇 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하위에 있는 소부장 업체가 뭐냐, 이게 훨씬 더 궁금하실 건데, 그랬을 때 HBM 관련주가 다음 시장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파운드리가 다음 시장 주도주가 될 거라는 거죠. 앞서 실리콘 포토닉스든 뭐든 파운드리가 중요해진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TSMC가 넘사벽입니다. 점유율도 지금 70%를 넘어갔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이기고 마느니는 이제는 게임이 안 됐고 삼성전자를 응원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죽지만 않으면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수율이 어떻고 그런 거보다는 최악으로만 안 가도 관련된 밸류체인에 기회가 생기는 영역까지 주가가 왔다라는 거고, 이제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누구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이 테슬라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테슬라 자체의 비즈니스도 시작이지만 테슬라가 고객이 끝이 아닐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 이외에 다른 고객들이 생길 것이고, 테슬라도 이번에 AI6 칩 자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지금 재밌는 걸 얘기를 들으면 이따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테슬라가 만드는 반도체 칩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셨죠? FSD, 도조. 근데 올해 초부터 일론 머스크가 FSD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AI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꿨을까요? 얘네들이 만드는 AI, 얘네들 만드는 칩은 다 통일되는 겁니다. 통합시킨다는 거고요. AI4 칩부터 해서 4부터 이름을 AI 칩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AI4 칩은 하드웨어 4.0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요. FSD와 도조를 따로 구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6 칩부터는 이게 통합될 것이다. 통합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독점으로 계약을 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28년부터입니다. 그럼 주가가 내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28년이 되면은 그 전쯤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 AI6 칩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되는 AI 칩,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하든 자율주행을 하든 서버에 칩을 만들든 모든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걸 통일시켜가지고 동일하게 하겠다. 단 개수를 패키징으로 해서 바꾸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나 로봇에는 2개씩 들어가고 서버에는 256개 아니면 512개가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 기존에 잘했던 거죠. 결국은 제품을 단순화시키고 대량 양산으로 가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거기에 수율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로드맵으로 본격적으로 간다. 결론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2.8조 원이면은 대략 칩 장수로는 8,250만 장. 6년이니까 6년간 대략 1년에 1,300만 장에서 1,400만 장. 그러면 전기차 로봇에 한 대당 2장씩 들어가면은 대략 600만 대. 현재 테슬라가 1년에 판매하는 자동차 대수는 200만 대 정도 수준. 그러면 자동차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28년부터 대략 평균 3배 정도 생산량이 늘어나야 된다. 자동차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로봇으로 대체하면 로봇도 이제 옵티머스도 단순히 몇만 대가 아닌 몇십만 대, 몇백만 대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테슬라 다음에 고객은 어디가 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이게 삼성전자 이대용 회장이 이번 트럼프 시대에서 가장 잘 해줘야 되는 국가 명운이 걸려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미국 기준으로 보면 27년에 8만 장 정도 캐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8년이 되면 20만 장, 2030년이 되면 28만 장이 됩니다. 같이 미국의 TSMC 공장 캐파랑 비교하면은 TSMC는 2030년에 9만 장 정도예요. 여전히 TSMC는 이때 2030년이 되더라도 대만에서 주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산인데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스틴에 돌아가더라도 마지막 패키징은 한국에 온양으로 가져와서 패키징하고 완제품은 한국에서 나가거든요. 수출이 다 파운드리 제품은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 수출로 찍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 정도 캐파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오사트 공장 자체도 온양으로는 부족할 거고 지금 하이닉스 생각처럼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별도의 오사트 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 자, 오사트 공장이 많이 지어져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 오사트 소부장 업체들의 밸류체인의 실적이 덩달아 좋아지는 흐름이 갈수록 2030년에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고객은 TSMC 다음으로, 테슬라 다음으로는 퀄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제대로 하려면은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짧게 앞으로 20분 정도 30분 안에 마칠 건데요. 제가 쭉 기술에 대해서 어떤 차세대 유망한 기술을 정리한 장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당장 내년에 주목해야 될 산업을 몇 개를 정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우주인데 이런 얘기는 다 넘어가고 그쵸. 궤도, 저궤도 중요하고. 자, 위성을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라고 광학 위성을 잘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루미르라고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싸 방식의 위성을 잘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가가 루미르 같은 경우는 좋지가 못해요. 근데 세트랙아이는 괜찮습니다. 지금 해외에 수주도 받으려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광학위성은 결국 우리 사람의 눈과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 이미지 방식입니다. 싸 방식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고해상도의 방식으로 하는 이 싸라고 하는 레이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게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이게 비싸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이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거는 무료였는데 시장이 이쪽이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AI 역할이 결국 이성 데이터 시장으로 갔을 때 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글로벌 주식, 국내에 우주 관련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잘 없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주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우주 산업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발사체가 될 거고요. 발사체에 싣는 위성이 될 것이고,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게 되면 두 가지가 열립니다. 통신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장이 열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결을 시킬 건데요.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월등히 잘하죠.
하지만 스페이스X 자체의 캐파가 부족하든 뭐 비용이 뭐 문제든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간에서는 로켓랩이 치고 올라오고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 이 스페이스X에 범접하는 그런 기술력은 아직까지 대형 로켓의 기술력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런 기대감까지도 가지면서 주가가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스페이스X에 이제 스타쉽이 생기게 되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위성들이 발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위성 통신 시장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스페이스X 때문에 스타링크 때문에 관련된 여러 종목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의 트렌드는 D2C라고 하는 다이렉트 투 셀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4G든 5G든 기본 통신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위성 통신으로 연결을 하는 기술, 그리고 다 손에 스마트폰 한 대씩은 들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6G에 준하는 위성 통신을 쓰겠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스마트폰 그대로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X는 이 방식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단말기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내고 중간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애가 주가가 작년 4월부터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작년 5월, 6월에 우주기업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을 2개를 글로벌에서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로켓랩이었고 두 번째는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위성을 24년에 돼서야 5기를 발사 성공했고 올해 내년에 45기에서 60기 정도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링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스타링크는 이미 우주에 돌아다니는 위성의 개수가 5,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는 주식은 꿈을 먹고 뭔가 굉장히 이제 넘사벽인 애가 하나가 있지만은 밑에서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크는 기업이 있으면 주가는 잘 간다라는 있기 때문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충분히 주가가 올라왔고 최근에 글로벌 파트너십도 다양하게 맺고 있고 정보 수조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가 T-모바일하고 파트너십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투셀 서비스를 확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 보면 미국, 유럽 다 AT&T 다 맺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만 잘 나와주면 뭐 주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분된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애플이 글로벌스타라고 하는 기업하고 하겠다라고 협약을 합니다. 이 글로벌스타도 미국에 검색을 해보면 상장사예요.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 상황 상관없이 글로벌스타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우주는 이쪽이 아직은 유망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2개 기업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플래닛앱스와 플래닛앱스와 블랙스카이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여기 이제 상업화된 위성 데이터 시장에서 1등이 플래닛앱스, 2등이 막사라고 하는 기업이고 3위가 에어버스, 그리고 이제 4위쯤이 이제 아이스아이, 그 다음에 블랙스카이가 5위쯤 되는데요. 여기에서 상장사는 에어버스를 제외하면은 이 둘밖에 없는 거죠. 둘 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둘의 차이점,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플래닛앱스는 상업화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구독 매출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안정화가 됐습니다. 주가가 괜찮아요. 탄탄하고 실적도 웬만하면은 비트하면서 분기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고객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스카이는 방산, 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닛앱스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다변화시키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투자하기에 유리한 쪽은 블랙스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율주행은 기본적인 거는 다 넘어가고, 자, 여기 ADAS, SOC 업체들이 핵심인데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쭉 보시면 어디에 투자하실까요? 자율주행이 성장하니까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자율주행이 엔비디아. 결국 테슬라로 귀결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만 가지고 테슬라.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상장사가 하나가 보이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을 하신다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고 하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있는데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기업도 중국의 엔비디아, 얘도 중국의 엔비디아. 중국에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테슬라의 FSD 같은 칩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외에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공급을 해서 BYD가 최대 고객사로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얘기도 다 하실 거고. 네. 자, 요걸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죠. 테슬라가 FSD 하드웨어를 보면은 지금 4.0인데 이 4.0까지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5나노에서 4.0을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5.0은 TSMC로 넘어갑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을 해요. 그 5.0이 중요한 이유는 로보택시 상용화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6, 27년에 28년 사이가 되면은 6, 하드웨어 6가 하드웨어 6.0이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삼성전자로 다시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와 서버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온디바이스 AI도 하지만은 클라우드하고 연결을 하면서 완전 최적화된 AI 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서 삼성전자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차이점은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잘하는 회사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관련된 고객사들의 양산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칩과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방식을 세 가지를 혼합해서 고객사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선두 자율주행 회사들은 뭐 중국을 제외하고 뭐 중국을 포함하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른 자율주행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후발주자들한테는 데이터가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는 방식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킨다. 자, 이게 뭐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고객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밑에 하부 매출을 보시면은 자율주행, 오토모티브 관련된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엔비디아, 테슬라가 양쪽에서 끌고 가는 산업은 웬만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하기는 좋은 섹터가 될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자율주행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자율주행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거기에서 수익화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주목할 기업들이 나오는데 작년에 BYD, 샤오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 샤오펑과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될 텐데 샤오펑은 중국의 테슬라로 불립니다. 호라이즌은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리고요. 샤오펑이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이유는 전기차로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을 본인의 기술로 하고 자율주행 칩도 만들고 거기에 드론도 하고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가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테슬라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고 샤오펑이 이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이런 거 참고로 다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것도 작년 8월에 만들어 놓고 로보티지가 주가가 4배 올랐어요. 투자를 못해가 많이 아쉬운데 탐방을 제가 그때쯤 간 것 같습니다. 4배 오르기 전에. 저는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직접 조립해서 만들고 있는 걸 보고 나니까 투자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액추에이터가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하면서 주가가 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보면 로봇은 다 알아요. 휴머노이드가 중심이 될 것이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죄다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이전에 거의 유일한 상장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6조, 7조가 가버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기업들이 상장을 하니까 주가가 또 날아가고, 올해 계속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날아가고 조정받고. 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여러 기업들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뭐 하위에서 돈 버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기 시작한 게 또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로보티즈 같은 기업, 네, 이 관심 가졌고요. 올해 초에 보면 사실 로보티즈 주가 오르기 전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주가가 먼저 좀 갔습니다. 네. 이 2019년도까지 일본의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이걸 독점했었습니다. 협동 로봇, 뭐 지금 휴머노이드 똑같은데 들어가는 감속기를 독점하다가 2018년에 얘네들이 특허를 공개를 합니다. 좀 특허 공개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후발주자 진입이 확산이 되고 그때부터 성장을 하는 기업이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내에서 국산화하겠다라고 나오는 기업이 SPG, SBB테크라는 기업이 있었던 거고요. 네. 뭐 국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고요. 이런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제 액추에이터에는 어떤 구성이 들어가느냐, 센서도 들어가고 모터도 들어가고 엔코더, 감속기, 그렇게 해서 서브 모터 형태로 모듈 형태로 공급을 한다더라.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액추에이터의 개수는 늘어난다. 휴머노이드로 갈수록.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2로 가게 되면은 총 40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관절마다 다 들어가는데 이게 젠3로 가면은 1.5배 이상 커지게 되죠. 그러면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액추에이터는 어디가 되냐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아니고 소형 액추에이터. 네. 어쩌면 제가 아는 그 기업이 소형 액추에이터 때문에 주가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인데요. 이것도 혹시나 술자리에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다 했던 얘기고, 이제 뒤에 두 개가 남았는데요. 드론하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드론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섹터로 부상을 하고 있고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2025년에는 이 드론이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 국방시장에서 FPV라고 하는 소형 작폭 드론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미국, 중동 중심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쯤에 트럼프가 드론, 플라잉카, 초음속 항공 추진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요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부터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의 규제를 좀 해제하고 장거리 자율 배송이 가능하게끔 풀어주겠다. 두 번째는 플라잉카, 조기 상용화 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비, 아처 같은 종목들이 또 주가 많이 올랐죠. 세 번째는 초음속 항공. 지금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초음속 항공기에 대해서 또 해제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슈가 국산화 이슈입니다. 이거는 어디나 뭐 태양광이나 ESS는 배터리든 미국은 중국과 관련된 기술, 경쟁하는 부분은 국산화가 가장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민간 드론 시장에서는 DJI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얘를 지우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르시다면 기억을 하셔야 될 기업이 안두릴입니다. 안두릴은 뭐 빠르면 내년, 뭐 아니더라도 내후년 정도에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상장될 시점이 되면은 아마도 AI 버블이 끝나는 시점, 터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얘는 뭐 AI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반복적인 매출 구조, 단순히 드론을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제조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그리고 확대될수록 고도 매출이 발생되는 비즈니스가 애초에 정립이 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드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팔란티어와 작년 12월에 협업을 하고 나서 거기엔 스페이스X와 오픈 AI, 뭐 스케일 AI 같은 미국의 중요한 AI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미국 정부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안두릴은 결국 미국이 하고자 하는 차세대 국방, 차세대 방산의 핵심 주자로 팔란티어와 나가고 있다. 하지만 둘이 결이 다르죠. 팔란티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안두릴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최적화시키는, 마치 자동차의 테슬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무기 라인업은 네, 여기 좀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시장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완제품에서 밸류체인이 전방으로 점점 올라오게 되고, 우리가 투자에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여기에 부품단에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배터리 관련 종목까지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00%, 500% 수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었던 게 이쪽이었었고요, 종목이. 자, 그게 가능한 게, 여기 종목들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생태계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은 미국에는 관련된 상장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방산과 관련된 거죠.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오나르도 뭐 이런 건 기존의 대형 기업이고, 주가가 많이 갔었던 쪽은 오른쪽 영역이었는데요. 가운데 이쪽은 드론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소프트웨어 뭐 제조를 직접 하거나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에어로바이러먼트 그리고 크레이토스, 주가 찾아보시면 다 상장사인데 많이 올랐고, 시총은 작지만 레드캣 홀딩스, 온다스 홀딩스 같은 종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생각은 안두릴을 투자하고 싶은데 안두릴은 비상장이니까 투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안두릴과 비슷하거나 안두릴 때문에 성장 수혜를 받거나 이런 종목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미리 많이 올랐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별 기업을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고요. 오른쪽 응용 서비스에서는 결국 상업화의 핵심이 UAM, 상업화, 물류 이런 쪽이다 보니까 행정명령, 서명 직후부터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영역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드론용 배터리는 지금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전기차처럼 동시에 수만 대, 뭐 수십 기가와트를 한 라인, 그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표준화를 어느 정도 제품 표준화를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 파나소닉이든 이런 기업에 대규모 수주를 주겠지만은 지금 이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작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뭔가 투자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지만은 초기 시장에서는 그 중에서 돈을 실제로 벌어가는 기업을 찾는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그래서 리튬 이온 기반 하이니켈에서 실리콘 배터리가 중요해지고, 리튬 메탈 배터리도 필요하고 전고체 배터리도 필요하고, 이쪽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먼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기업들을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뭐 투자의 섹터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AI 버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면, 1세대는 비트코인이고 2세대는 이더리움이고 3세대는 에이다나 이오스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나요? 이더리움 많이 올라가나요? 그쵸? 네. 이게 왜 어떻게 달라졌냐? 자, 주로 암호화폐 거래 사용을 하는데, 거래 자체가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에 제약이 된다. 그러면 가상 자체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보안, 그리고 여기 이제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어느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하나의 약점을 보이는 딜레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점인 확장성 측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제 거래 기반에서 성장성이 보이는 거고요. 3세대로 가게 되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동시에 해결을 하는 그게 나올 거고, 이게 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21년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뭐죠? 메타버스, NFT. 그 시장이 다시 올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기술이 안 됐고, 그때는 비즈니스가 안 만들어졌는데,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했었고, 지금 이제 해결이 되면 그 준비를 잘한 기업들 위주로 돈을 벌게 되고, 이제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붙었다.
네, 이건 뭐 투자 많이 하셨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 매수 순서를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가도 제일 많이 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충분히 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런 쪽은 이제 지나간 흐름으로 보시고 이제 계속 비트코인 밸류체인 순서대로 또 투자를 또 많이 또 했던 그 시기가 앞에 계속 있었고 이제 갈수록 이제 거래나 이제 확장되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이 민간에서 확장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미국 정부 자체도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미국 정부의 트럼프도 뭐 연준도 미국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달러 패권 그리고 금리, 물가 이거를 최대한 기간을 연장을 하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제 트래핀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국제 경제에서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달러를 찍어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경상수지나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죠. 지금 이제 이 적자 때문에 관세까지도 펼치고 있는데 더욱더 달러를 찍어내면 안 되는 상황. 근데 달러를 찍어내서 이런 적자가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지금 더욱 문제는 달러의 신뢰성이 금이 가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세계 경제가 또 위축이 되면은 달러를 찍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면 달러 찍는 대신으로 뭘 해야 되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이거를 완화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28년도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2조 달러 정도 평가를 하는데요. 예, 지니어스 액트 통과가 되면 주가적으로는 서클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테더와 서클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일본이고 그다음에 영국, 중국 순서인데요. 이 세 국가를 모두 다 추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거리를 줄일 수 있죠. 좀 더 이제 확장성에서 보면 웹 3.0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AI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인터넷이다. 1.0은 읽기만 가능하고요. 2.0은 쓰기까지 가능하고 3.0은 소유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경우에는 웹 2.0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지는 못하죠. 우리 채널에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지 않는 이상. 네. 하지만 이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자동 배분되게 이렇게 하겠다. 네. 컨텐츠를 소유권을 해서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그거를 NFT랑 연결해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렇게 되면 NFT뿐만 아니라 디파이, 금융, 그리고 게임, SNS 이런 쪽에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에 뭔가 이 비즈니스는 이런 웹 3.0에서 가상화폐와 연결되면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네, 로블록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면 충분히 글로벌의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네. 이미 투자자들은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입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로 확장되는 시장. 첫 번째는 피지컬 AI. 예, 하드웨어와 만나서 서비스가 확장되는 시장이 있을 거고요. 소프트웨어 자체로 우리가 플랫폼 공간에서 서비스로 확장되는 시장. 이를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말로 이러한 AI 방식을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하게 보조를 넘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AI가 직접 해주는, 직접 수행하고, 직접 액션하고, 그리고 가치를 직접 전송하고 저장하고.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법정 화폐,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는 비즈니스는 지금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기업.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리졸브 AI라고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몇 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요. 얘가 테더 서클 앞에 나왔죠. 테더와
협업을 해서 AI 에이전트 내에 AI가 자동으로 결제까지 원 솔루션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력했던 그 실제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결론을 내면 좀 뭐 길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기술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산업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 산업을 공부하실 때 S커브에서 팀툴 중심으로 해서 남들보다는 좀 초기에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한국 주식만 보시면 안 되고 미국의 산업을 연결해서 보시는 눈을 그 섹터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섹터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실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밸류 체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스스로 할 수 있으실 정도까지 좀 되셔야 앞으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까지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는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요. 책만 보셔도 됩니다. 책과 그냥 신문, 뉴스 정도만 보셔도 투자하는 데 아무 문제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이 AI 버블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내년에 아주 좋은 기회가 계속 있을 거고, 지금 9월 글로벌 증시가 뭐 누구는 조정을 받는다 뭐 하지만 저는 조정받으면 조정받는 대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정확한 시점은 뭐 각자마다 뭐 차트를 보는 방법 뭐 터득하셔야죠.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정리해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다 한두 가지 이상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던졌던 그런 게 궁금하시면 남으십시오. 감사합니다.